기아차가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단 5.1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고성능 스포츠 세단 스팅어를 선보였습니다. 기아차가 만든 차 중 가장 빠른 차로 올 상반기 중 국내에 출시됩니다. 평택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매물에 미분양이 쌓이면서 분양가보다 싼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마저 나왔습니다. 지난해 새로운 보험 상품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횟수가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최대 1년간 독점 판매하도록 하는 등 신상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면서 보험사 간 특허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성과를 많이 낼수록 임금을 더 주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앞두고 은행권 성과제 평가가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은행원들은 성과제에 대비해야 하지만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행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어 적극적으로 영업하기도 곤란하다며 난처함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제로백이라고 하죠. 기아차가 만든 차 중 이 제로백이 5.1초로 가장 빠른 신차가 나왔습니다. 기아차가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고성능 스포츠 세단 스팅어를 공개한 건데요. 제로백이 4.9초인 메르세데스 벤츠 스포츠카 SL400과 비견되는 수준이라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아차의 기술력이 총동원된 회심의 역작 스팅어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현지 시간 8일 미국 디트로이트 러셀 인더스트리얼 센터에서 열린 2017 북미 국제오토쇼 사전 미디어 행사에서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 스팅어를 공개했습니다. 낮은 전구와 긴 휠베이스, 항공기 디자인을 본떠 만들어 이름 그대로 찌르고 쏠 것 같은 날렵한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측면 팬더 가니쉬가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스팅어의 옆태 디자인에 개성을 더합니다. 스포츠 세단의 핵심인 강한 심장도 강점입니다. 세타2 2.0 터보 GDI와 람다2 V6 3.3 트윈 터보 GDI 두 종류의 가솔린 엔진은 각각 최고 출력 255마력, 370마력의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3.3 모델은 단 5.1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2세대 후륜 8단 자동 변속기로 부드러운 변속감은 물론 주행감과 연비도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팅어는 기아차 세단으로는 유일하게 4륜 구동 모델도 나옵니다. 스팅어는 올해 상반기 국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아차는 스팅어를 시작으로 향후 프리미엄 가치를 담은 고급형 모델을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평택 지역에 미분양이 쌓이면서 분양가보다 싼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평택은 올해 7,700여 가구를 비롯해 내년까지 총 16,000여 가구의 새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인데요. 삼성 반도체 단지와 미군 기지 이전 등의 호재가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평택 지역을 정창신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에서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은 작년 말 개통된 SRT 지제역에서 차량으로 5분이면 이동할 수 있고 고동면에 들어서는 삼성 반도체 단지도 가까워 2, 3년 전부터 이곳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됐습니다. 이곳에선 최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데다 미군 이전이 내년 말로 늦춰지면서 마이너스 피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삭동에서 올해 말 입주 예정인 한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3억 900만 원이지만 100만 원 낮은 가격에 분양권이 매물로 등장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급하신 분들은 빨리 끊으려고 이제 분양권이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마이너스로도 내놓으시는 거예요. 아파트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졌던 칠원동과 소사동 일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경기도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평택시엔 2,880가구의 미분양이 쌓여 있습니다. 전달보다 514가구 줄었지만 여전히 용인에 이어 경기도 미분양 2위 지역입니다. 평택 미분양의 절반가량인 1,159가구가 소사동에 몰려 있고 인근 칠원동에 932가구의 미분양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평택은 지난해 6,507가구가 입주한 데 이어 올해와 내년엔 각각 7,706가구와 8,889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올해 분양은 지난해 13,183가구에서 5,525가구로 58%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보험사들이 신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는 해당 상품을 최대 1년간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상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면서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건데요. 천편일률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보험 상품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20건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건수는 15건으로 역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그 이전 5년간 신청 건수는 연간 10건 내외에 그쳤습니다. 이 배타적 사용권은 상품 백기기 관행을 막고 새로운 상품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사들이 앞다퉈 신상품 개발에 나선 것은 지난해부터 배타적 사용권의 내용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됐고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도 기존 최대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보험 자유화 영향도 큽니다. 그동안은 신상품 개발 시 금융당국의 사전심사와 표준약관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지난해 4월 보험상품 자유화가 이뤄지고 이러한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제도 취지에 맞게 보험사들은 독창적인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4월 출시된 동부화재 UBI 자동차 보험, 즉 운전습관 연계보험입니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 운전자의 속도 위반, 불법 유턴 여부 등을 기록하고 500km 이상 안전운전 시 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기발한 상품입니다. 보험사 간 특허 경쟁으로 천편일률적인 상품 출시에서 벗어나 소비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부의 은행권 대출 조이기와 성과를 많이 낼수록 임금을 더 받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사이에서 은행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성과연봉은 내년부터 지급되고 그 기준은 올해 고가에 의해 이뤄지는데요. 성과연봉을 생각하면 대출도 많이 일으키고 실적을 높여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거세게 추진 중인 은행권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은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올해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애초 올해 시행 목표였던 금융공기관의 경우 금융위가 지난해 말 1년의 유예를 줘 2018년부터 성과연봉제에 의한 임금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내년 지급할 성과연봉의 기반이 되는 평가는 올해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금융공기관 노조들의 무효소송 결과에 따라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금융위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시중은행들도 따라갈 확률이 높아 은행원들 입장에서는 일단 올해부터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행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어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서기도 곤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대출 심사 때 소득 산출을 이전보다 깐깐하게 한 신 DTI와 신용카드 미결제까지 총 부채로 포함해 대출 가능액을 정하는 DSR 등 새로운 대출 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침에 따라 은행들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 10%대 대비 절반 수준인 6%대로 설정했습니다. 은행원들은 성과연봉이 걱정되면서도 그렇다고 대출 실적을 올리기도 곤란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한 시중은행 직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을 평가 지표에 어떻게 녹여낼지 의문이라며 앞으로 임금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은행권에서 직원 감축과 점포 축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성과연봉제는 향방을 예측하기도 어려워 연초부터 은행원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지난 4일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올해 중견 중소기업 수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중견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37.5%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중견 중소기업 수출액도 지난해 2%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과연 50%를 넘을 수 있다는 말이 현실성이 있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한해를 중견 중소기업 수출 도약계로 만들어 수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주 청장이 지난 4일 서울 지역 수출기업인 간담회에서 공언한 내용입니다. 주 청장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1.8% 증가한 점을 들어 이를 디딤돌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자산 5조 원 미만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합친 수출 비중은 지난해 37.5%에 불과합니다. 특히 중견기업 수출은 51억 달러가 줄어 중소기업 수출 증가액 17억 달러의 3배 이상인 상황. 지난해 중견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2015년 35.9%에서 37.5%로 1.6% 늘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수출이 8.3%나 줄어들어 반사적으로 중견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늘어난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주 청장이 내놓은 중견 중소기업 수출 비중 50% 이상 확대라는 목표가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지난해 9월 대기업 기준 상향 조정으로 매출 5에서 10조 원 기업 집단이 중견기업에 편입됨에 따라 2016년 수출 비중이 이미 48.5%에 이르렀다고 강변했습니다. 중기청 수장이 수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소업계 경험이 전무한 주 청장이 수출 통계를 선택적으로 유리하게 인용하고 비현실적인 정책 목표를 내세우며 큰 소리만 치는 모습은 자칫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내 빅5 증권사들의 점포 대형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통합 지점에서 고객에게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서울 삼성동에서 NH증권의 NH삼성동 금융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화문과 여의도 지점에 이은 세 번째 초대형 복합점포입니다. 70여 명의 직원이 증권, 은행, 보험 등 금융은 물론 법무, 세무까지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이 같은 초대형 복합점포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금융거래가 점차 온라인, 모바일화됨에 따라 점포를 복합화해 비용을 절감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무사 등 전문 인력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특화된 종합 서비스를 VIP 고객들을 중심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포 대형화를 제일 먼저 추진한 삼성증권은 작년 12월부터 강북과 강남 지역에 대형 금융센터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10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프라이빗 뱅커와 세무, 부동산 전문가 등 팀을 이뤄 조직적인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작년 12월 여의도 본사에 영업부와 여의도 PB센터를 통합한 원스톱 금융자문센터를 열었습니다. 업계 1위인 미래에셋대우도 미래에셋증권과 합병하면서 초대형 복합점포를 준비 중입니다. 서울 강남과 여의도를 비롯해 전국 7개 지역에 복합점포를 만들어 최대 400명의 직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대증권과 합병한 KB증권도 KB금융그룹 차원에서 점포 대형화를 검토 중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역시 강남의 4개 지점을 통합해 오는 2월 선릉역에 선릉금융센터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네, 연초부터 중국 위안화가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글로벌 증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대처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있었던 중국발 위안화 쇼크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 증시로부터 외국 자본이 대거 빠져나가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 위안화 약세 상황과 원인 또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증권부 김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중국 위안화가 또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중국 당국은 지난 금요일 전격적인 위안화 절상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국 런민은행은 이날 중국 위안화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기준 환율을 0.92% 내린 달러당 6.8668위안에 고시했습니다. 하루 절상폭으로는 2005년 7월 이후 약 11년 6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하지만 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도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 가치는 오히려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영내 시장의 위안화 환율은 전날인 5일보다 0.69% 오른 달러당 6.9241위안에 마감했습니다. 역의 환율도 1% 이상 올랐습니다. 당국의 정책 효과가 위안화 약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환율이 더 올라서 지난 금요일보다 0.8796% 오른 0.8196 오른 달러당 6.9262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위안화가 약세가 계속되자 심리적 지지선인 달러당 7위안과 중국의 주요 통화정책 목표인 외환보 유액 3조 달러 선이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지난해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위안화 쇼크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난해와 같은 충격이 반복되는 것만은 막아야 할 텐데 이렇게 위안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는 뭐죠? 네, 중국 내부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또 중국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인수 합병을 하고 있고 외부적으로 볼 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면서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위안화 가치를 높이기 위해 중국 정부가 보유 달러로 위안화를 사들이면서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의 33%를 차지했던 중국의 외환 보유액 비중은 28%로 줄어들었습니다. 외환 보유액, 즉 중국이 보유한 달러의 규모가 줄어들면 달러의 가치는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위안화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지난 7일 런민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은 3조 100달러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3조 달러 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이는 2011년 2월 2조 9,914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5년 10개월 만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네, 이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글로벌 시장과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이 위안화를 둘러싼 환율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중에 외환 보유액 3조 달러 선이 무너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럴 경우에 위안화 약세, 당국 개입, 외환 보유액 감소, 자본 유출 심화, 그리고 다시 위안화가 약세를 보여 악순환에 빠지는 IMF가 권고한 적정 외환 보유액 최저선인 2조 8천억 달러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올해 달러당 7위안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 13곳이 예상한 3개월 뒤 위안화 환율 평균치는 7.042위안으로 일각에서는 연말쯤엔 최고 7.65위안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가파른 위안화 약세나 외환 보유액 3조 달러 하회에 따른 금융불안 재현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7위안대로 떨어지면 해외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자본의 증시 이탈과 그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국제 증시에 큰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의 새 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보며 무역 보복을 주장하고 있어 위안화 가치 하락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달러당 7위안을 넘는다는 건 중국 경제의 불안이 커진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신흥국 전체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지켜낼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중국 정부가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그 최악의 상황은 막아낼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왕서우원 상무부 부부장은 지난 금요일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대외 개방 확대, 외자 유인책 강화 등 20개 항목의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환율 방어를 위한 추가 조치로 역환매 조건부 채권을 통해 7일물로 100억 위안, 28일물로 1000억 위안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와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증권부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산 계란 164만 개가 항공기를 통해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미국과 검역 증명서와 수입 위생 증명서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선란 29개 수출 작업장과 알 가공품 4곳의 수출 작업장 등록이 이뤄짐에 따라 계란 수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당장 한 개 수입업체가 미국 측과 공급 계약을 맞춰 164만 개의 계란을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주 내에 164만 개 정도의 계란이 항공기에 실려 주말쯤 한국에 들어올 것이라며 한국에서 검역 절차 등을 거치면 설 명절 전에 국내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용량인 8GB 모바일 D램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2개의 8기가비트 단품을 연결한 듀얼 채널 16기가비트 칩을 4단으로 쌓아 기존 제품보다 전력 효율을 20% 높였습니다. 두께도 1mm 이하로 모바일 D램 중에서 최대 용량인 반면 전력은 가장 적게 소모하는 제품입니다. 화웨이는 곧 출시하는 스마트폰 모델에 이 제품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IHS 마켓에 따르면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에서 8GB 모바일 D램 수요는 올해부터 시작돼 2020년에는 63%로 최대 비중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출시되는 신용카드는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포인트 사용을 제약받지 않도록 하는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8개 카드 회사는 자체 규정을 내세워 소비자 구매 실적 등으로 쌓은 포인트를 한 번에 10%에서 50%만 쓸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통 카드 유효기간인 5년 이내에 포인트를 다 쓰지 못한 채 이용기간이 끝나버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약관은 올해부터 출시되는 신용카드에 적용됩니다. 기존에 발급된 카드에 이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는 각 카드사가 결정합니다. 현재 BC카드와 하나카드는 올해부터 발급되는 신규 카드와 기존 카드 모두 포인트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4월 1일부터 신규 카드의 사용 비율 제한을 없애고 기존 카드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현대카드는 하반기 중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포인트 제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400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분기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체감 경기가 극도로 나빴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비슷한 수준인 68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증시 주변 자금은 10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었던 당시 53조 원과 비교하면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을 5등급으로 나눴을 때 하위 20%에서 40%에 해당하는 2분위 평균 아파트 가격은 작년 12월 3억 9,317만 원으로 전달보다 287만 원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2014년 8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신용대출 때 내일부터 최저금리 5%를 적용하고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한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 서울 영하 6도, 모레 수요일에는 영하 8도까지 내려가겠는데요. 체감하는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눈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전 한때, 서해안은 늦은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고요. 1cm 안팎으로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오전 한때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수원 영하 6도, 춘천 영하 7도로 오늘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대체로 맑겠고요. 강릉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5도로 오늘보다 크게 낮아 춥겠습니다. 오후부터 호남 지방엔 눈이,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영남 지방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의 눈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눈이 내리겠고요. 주말에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며 서해안에는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생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